이렇게 날씨 좋아가지고 좀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덥지 않아서 다행이죠 오늘. 예, 오는데 자꾸 날씨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며칠 동안 오늘 또 날씨 좋아가지고 네, 오늘 또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미술 감상법에 대해서 첫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시간인데 오늘 강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신자연주의 그 기획자이시기도 하고요. 독립 큐레이터이시자 기획자이신 허유림 선생님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하게 된 허유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쪽에서 조용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 위치가 조금 내려가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한다면 말씀 주세요. 자,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현대미술감상법이라고 해서 이제 큰 주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국내에 여행지라든지 전시 수요가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 미술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전시를 또 예약해서만 이제 관람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귀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거기까지 갔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전시가 왜 좋지? 이 작품이 도대체 좋다는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자, 절대 겉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 감상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향후에 도슨트 활동을 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설명에 도움이 되고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이제 올해, 작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글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전시는 이제 지금 현재 오전 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연주의 리조미 화엄을 만날 때라는 큰 전시에 제가 외부 협력기획자로 참여를 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생님들 작품을 이 관람객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대중미술 활성화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읽고 그림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품 감상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림을 보고 그 안에 그림을 읽고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읽고 보고 하시나요? 제 질문이 조금 난해하고 복잡했다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왜 미술관을 찾으시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자,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술만큼 굉장히 재밌는 분야도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림이 독특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작가분들의 대다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라는 질문에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서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른이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엄마 문화센터는 왜 가셔요?
이거 그때밖에 수업 안 듣고 집에 와서 활용도 안 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지나가시는 말로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제가 여쭙고자 싶은 건 그림을 읽고 그림을 보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사람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집단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래? 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께서 미술 공부하실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그 미술사라는 개념, 그거가 별거냐?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미술이라는 걸 도구화해서 그 사람과 그 시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지, 작품 자체가 어떠한 고귀한 가치가 있어서 신성시하려고 보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즘 굉장히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제가 비슷하게 생긴 물체 두 개를 넣었는데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프라다라고 적혀 있어요. 왼쪽은 좀 더 굵고요. 자, 프라다에서 내놓은 저 상품의 원래 용도는 머니클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185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어요. 자, 이거 자체는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20만 원이면은 앞에서 보셨던 오른쪽에 이 얇은 클립을 한 1000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왼쪽 프라다 클립을 사는 걸까요? 저는 제 질문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미술관 가시면은 야, 도대체 이 작가는 이거 왜 만들었대? 이런 질문들 속으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이거 재료비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우환 작가가, 그 유명한 이우환 작가가 선 하나 그었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래. 근데 내가 그린 선은 왜 유명하지 않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자,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네티즌들이 프라다가 이걸 185불에 팔았다. 근데 이거는 너의 이력서 쓰는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런 클립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멀쩡히 생긴 벽돌에다가 이 슈프림이라고 로고를 박아가지고 실제로 자 보세요. 이 30불 한 4만 원,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금액에 팔아요. 자,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스니커즈도 저런 가격에 이제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낮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보더니 단화가 예쁘지 않고 헌 상품 같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다 클립이라든지 슈프림의 벽돌이라든지 골든구스 스니커즈의 가격이 우리가 기존과 생각하는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를 합친 그런 가격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그 프라다 클립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벽돌이 앤디 워홀이
공장에서 가져온 벽돌인데 이거 내 거야, 내 작품이야 라고 했다면 어떠실까요? 또 김연아의 스니커즈였다면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말로 하는 가치 말고 실물 경제로 가격을 매기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게 얘기하면 뒤에 공이 몇 개는 더 붙어도 어색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실제로 칼 앙드레라는 이 작가가 공장 벽돌을 120개를 두 줄로 해가지고 쫙 깔았습니다. 어디에? 테이트에. 몇 년도에? 1972년에. 2018년 기준에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 작품 가격을 당시 테이트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자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를 모듈로 사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의 의미는 중요치 않아요.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연간 관광객이 테이트 미술관을 이제 찾는 명물이 됐죠. 그런데 저 작품 안에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미술 사적 가치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제가 피카소, 앤디 워홀 그리고 김연아의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미술관에서 보고 있는 작품이 단순히 제가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시장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가치가 들어있길래 이 연관선상이 있는 건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2011년에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이 74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1000개가 넘었어요. 2021년 지금은 어떨까요? 돈이 없어요. 살림살이가 궁궁해졌어요. 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미술관 박물관 건립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전북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야외 정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변화하는 21세기 미술관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미술관은 재정비를 하고 있고 미술관이 없는 지자체는 미술관을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결국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먹고 입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졌는데 이 입 위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의 뭔가 소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짓기만 하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보통 컨텐츠가 있고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 하드웨어를 먼저 짓고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지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걸로 전시 경향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자, 근현대 미술 전시 경향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과거의 미술이 소수를 위한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로 이제 재단이 주도하는 미술관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 기획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말인즉슨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딱 정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백해오는 이 반응은 별개로요. 그러면 공공미술관 정책은 어떠냐?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하죠.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이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미술사를 바로 세우고
미술사에 편입된 작가들 중심의 전시를 치르는 경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미술사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앵포르메리라든지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그동안 전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미술관,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작가들이 어떤 전시를 하고 있지라고 한 번만 살펴보신다면 야, 지금이 2021년인데 왜 70년대 작가를, 왜 80년대 작가를 그만큼 쌓아온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 미술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문화예술 발전 및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슨트 이제 실습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실 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작가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한테 배웠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는 요즘 웬만하면 다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실 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방위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관람객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이라는 장르가 결국에는 경제에 기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도 사람들은 그 이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뭔가 자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그게 뭐다?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경제사를 쓰는 나라가 문화예술사를 씁니다. 최근에까지 미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정보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고 점점 개별화되다 보니까 그 영역이 이제 그 큰 흐름이 깨져서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시도 있고 저런 전시도 있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까지 왔는지. 그러면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셨을 작품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다 마음속으로 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한 작품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여기서 가격이란 작품 자체의 가격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저 작품이 외국에 있는데 내가 저 한 작품 보러 비행기 값을 내고 숙박비를 내면서까지 갈 의향이 있는가 하는 작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마음속으로 정하셨죠? 927억 대 1억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왼쪽은 모네의 작품이고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모네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부그로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둘이 활동을 했을 때는 오른쪽 이 부그로라는 작가가 정말 훨씬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였어요. 모네는 당시에 엄청나게 문제아 취급을 받았던 인상파 그룹의 한 작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인상파 작품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 가잖아요. 르네상스 작품 보기 위해서 이태리 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 부그로라는 작가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인보다 집더미가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까닭.
왜 사람들이 저 작품 보려고 저렇게 가는 걸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모네가 그렸으니까 네. 도슨트 해설하실 때 이 작품이 옥션에서 얼마에 거래가 됐대요 라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 하실 텐데요. 이제 사실 그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는 927억이 뭡니까? 9천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저 비싸고 예쁜 작품들은 내가 1년에 평생에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꾸 딴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밑에 이루고 있는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리고 가치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인보다 집더미가 훨씬 비싸게 팔릴 까닭.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다면 이거를 언급하실 것 같아요. 미술 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라고. 그런데 선생님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경매에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된 작품들은 저 표현을 꼭 단골처럼 달고 나와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사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전시 관련해서도 전북청년 2021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멘트 생각하셨을걸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작가들입니다. 가치가 더 확장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런 멘트를 꼭 넣으실 거예요. 반면에 오전 시실에 이제 권순철이라든지 서영선이라든지 이런 이름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한국 미술사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멘트 한 번 쓰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이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물방울 김창렬 작가 경매에 엄청나게 낙찰이 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표현이 이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다. 미술 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니 도대체 물방울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 방울 하나에 몇 억씩 한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저 사적 가치, 기록하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박제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미술 사적 가치 계속 확장하고 키워온 가치예요. 뭘 확장시켰는데? 이 5가지를 확장시켰습니다. 주제를 확장했고, 관점을 확장했고, 관객이, 미의식이, 인권이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여러 점의 작품은 이 확장의 결과를 거친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거죠. 어떻게 주제가 확장이 됐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소수를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신과 왕,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어떤 과학기술하고 맞물려서 사회가 뒤집어지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한테까지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도 작품 한 점 살려고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망설이실 거예요. 내가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과거에는 전부 다 그렇진 않았지만 화가들 또한 주문 제작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서 작품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밀레가 당시 빨래하는 여인들이라고 해서 농부들을 그렸는데요. 농부는 어땠나요? 당시 사람 취급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문 제작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고 싶은 내 주변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겪고 사회가 또 한 번 뒤집어지면서 이거 손기술의 미술 이것만 예술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제는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관점도 변했어요. 진짜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진리일까? 이거 다 거짓이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볼 땐 어때요? 360도 전방위로 보고 있어요. 그거를 세자니, 피카소가, 브라크가 평면에 담았습니다. 본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작가들이 이렇게 고민한 거를 누가 봐줘요? 관객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올 때 뭐가 확장이 되냐? 이 미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선생님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에게 권하는 게 때로는 폭력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던질 때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감정을 담아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의식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 선생님들 아름다운 밑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양양자에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죠. 큰 양 한 마리 먹었을 때 만족스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먹어야 만족스러운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식욕이 많아서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만 먹어도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미의식이라는 거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미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상위 몇 프로의 미의식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확장을 이뤄낸 게 미술 사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조각은 원래부터 하얀색 조각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원래 저렇게 색 입혀 있었어요. 저게 뭐라고? 당연히 뭐죠. 왜? 당시에는 색이 권력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다 예쁘게 색을 칠해놨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 오고 바람 맞고 하면서 색이 벗겨진 겁니다. 고대에는 저렇게 화려한 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왕과 왕비가.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서서 조화미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조화롭다? 안정감 있다라는 거죠. 왜? 원근법이 나왔잖아요. 저 원근법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저거 보래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작품 보시면 전부 다 삼각형 구도 나오죠. 저게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화롭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르네상스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천만에요. 사회가 종교가 부패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의 세금을 내고 지지해주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니까 예술이 또 한 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터지면서 어떤 예술로 변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보여줘요. 바로크 예술. 생동미라고 하죠. 누군가는 저 작품 보면서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런 그림으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낮은 곳에 낮은 자세로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림이 변할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까지는 이제 종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왕과 신을 위했던 그 예술이 귀족으로 내려와요. 그게 뭐다? 로코코 예술. 그래서 우아미라고 하는데 사실 저 로코코 시대 예술은
굉장히 미술사에서 짧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 용어가 우리한테 이렇게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시에 프랑스가 미술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용어인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특히 작가들이.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인식미라는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데요? 자, 그림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이들이라면은 아마 저 여인의 뒷모습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의 정면은 화가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가는 뒤에 그림자를 그리지 않고 우측으로 빼버렸습니다. 저 모습이 나오려면 사람을 여기서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제 작가가 장난친 게 아니고 그만큼 호기심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인식미도 다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 21세기는 개성, 개별적인 미의식이에요. 그런데 저 개성이라는 게 나 혼자 독특하다라고 해가지고는 통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보편성 위에 내가 딱 반발자국 앞서 있어야 독특한 개성이 돼서 그게 인정받는 거지. 나 혼자 외로운 고립된 섬처럼 개성을 발휘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 야요이 쿠사마에 관련된 무한의 세계라는 예술 영화가 지금 상영 중입니다. 저 땡땡이를 왜 그리게 됐는지 1929년에 태어난 쿠사마가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 가정 환경이었기에 이런 예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70분으로 굉장히 짧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시대별로 미의식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골라 쓰는 시대지 뭐 하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마주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가져다 써야 되는 미의식이 다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오늘 미술관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의식을 골라 쓰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가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시장에 걸려있는 작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미술관하고 갤러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제 조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7살인 제 조카는 여기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왜 이렇게 다 커?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작가들이 진짜 맘먹고 큰 작품을 하는 거예요. 왜? 미술관은 작품을 파는 곳이 아니니까. 전시를 통해서 내 작품을, 내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지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고 감동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에서 가장 쉬운 이 선택지 1번은 사이즈로 압도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충격을 던지기도 하고 반면에 상업 갤러리는 어때요?
아니 집이 10평, 20평, 30평 정도인데 뭐 어떤 누가 뭐 60평, 70평대에 살겠어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일단 그 공간에 내가 그림을 걸려면 그만큼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갤러리에서는 소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가들도 우직하게 작업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작품이 걸려있을 공간을 생각하면서 밀당을 합니다. 그게 저는 미의식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뭐다? 인권의 확장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거의 특정인을 위했던 예술이 점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새롭게 알게 됐나요? 어떤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교차 지점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또 새롭게 끄집어 볼 수가 있었잖아요. 단편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이 뭐다? 누구는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을 이 스마트폰의 작은 공간으로 보고 누구는 멋들어진 데스크탑을 갖춰놓고 보고 이게 학습의 결과물이라든지 접근 방법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에 미처 몰랐던 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각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도슨트 수업도 들으시고 실제로 스크립트도 작성하시고 현장에 참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빡 하고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12번의 카오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복잡 가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인데 이제는 2020년 코로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2011년에 아랍에서 벌어졌던 아랍의 봄 혁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빡 하고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작품 보시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 이 5가지 가치를 나눠서 한번 갈래를 쳐보신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 감성, 사회, 이학, 미술사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미술 사적 가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역사에 기록된 가치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길래 미술사라는 거에 편입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일 아마추어일 수도 있고 제일 저렴하게 어필이 돼요. 뭐가? 감정적 가치가. 많은 분들이 이 감정적 가치로 작품을 보고 감동받고 아, 저 작품 왜 그렸지?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박수근 작가의 빨래터입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네 마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편안해서. 어떤 부분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는데요?
엄마들을 보는 것 같아서요. 네. 자,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요. 옛날이라는 표현 써주셨잖아요. 이 감정이 단순히 새롭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끄집어 오는 거다 보니까 감정적 가치의 대다수를 품고 있는 거는 이 향수입니다. 향수. 근데 세대마다 경험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서는 이 박수근 작가의 빨래터를 보면서 내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나의 가족과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꼰대 세대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저희한테 있어서 옛 향수라고 한다면은 H.O.T와 잭스키스가 한참 1세대 아이돌로 나왔던 때 이런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또 다르겠죠. 그러면 이 감정적 가치는 사실 제일 저렴하게 어필이 되지만 모든 작품에서 출발선이기 때문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적 가치를 가지고 작품이 진짜 이 작품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작가가 실제 경험한 거에서 뽑아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게 뭐 별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품에는 그 사람의, 그 작가의 혼이 담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붓질 하나, 선 하나 긋는 거에 있어서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단순히 뇌에서 전달하는 이 언어화된 기호가 아니라 몸에 체화된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회 비판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작품이 굉장히 외롭게 고립된 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붓을 꺾지 않고 40대, 50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이 녹아 들어서는 그 나이를 지났을 때 60부터 시작이야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2, 3, 4 전시장에 이렇게 그 강유진 작가님이라든지 문채원 작가님이라든지 순지 작가님이라든지 이 젊은 작가들 작품 한번 보셨을까요? 네. 전시 기간이 기니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작가들마다 경험치가 다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특히나 3전 시실에 있는 문채원 작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국 젊은 작가들이 뽑아내는 주제라든지 화풍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더 솔직해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뽑아냈어요? 자수로. 자기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시간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강유진 작가는 어때요? 이전 시실에 있는 강유진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강 작가님은 이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 지역을 위주로 활동을 한 작가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학창 시절에 보고 느꼈던 이 도시가 30대 초입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다른지가 고스란히 느껴지겠죠. 그거를 폐허된 풍경으로 그려냈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더 힘있고 설득력 있으려면 그 폐허된 공간에서 내가 뭘 경험했냐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더 설득력을 지닐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최고인 그 순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엄청 많이 찍더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설문지를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이 좋았던 점 하면은 다 순지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강유진, 문채원, 순지 이 작가의 작품이 다르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관람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시고 싶으신가요? 순지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들어오는 작품 쫙 걸려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근데 그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한테 영향을 줬던 작가들의 얼굴이에요. 백남준, 반고흐, 루이스 부르주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작업에 영감을 많이 줬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 반사되는 거에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젊은 작가들하고 또 오전 시실에 그 연배가 많으신 작가님들 작품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다름이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경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강유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전라북도라는 지역 내에서 본인이 본 것을 허프게 담았어요. 본 것도 일종의 경험이겠죠. 문채원 작가는 팬데믹 시대에 뉴욕에서의 상황을, 자기 일상을 담았어요. 공간 자체는 작을 수 있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담았습니다. 반면에 오전 시실에 있는 권순철 얼굴 크게 그린 작품이 있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가보셔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감이 두텁게 발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왜 이렇게 물감을 사용을 했느냐? 작가는 실제로 6살, 7살의 나이에 경북 상주 외가에 갔을 때 전쟁이 터져요. 그게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당시에는 전쟁인지 모르고 지났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주변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 아버지가 지금도 어디에 계신지 모른대요. 그래서 항상 서류에는 행방불명이라고 쓰신대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프랑스로 89년도에 가셨는데 그 프랑스 유럽 사회가 경험했던 그 나치 문제를 또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체화됐던 어떤 그 전쟁의 비극이 작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어떤 화려한 사람보다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의연한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거미, 마망으로 잘 알려진 루이스 부르주아의 초기 작품이에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자기 고백적인 예술로 작업을 이뤄나간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항상 집에서 일어난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5살 때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기능할 수 있는 거는 온전하게 살아있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에는 다 집 박스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실제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큰 방직 공장, 펠트 이런 천 공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집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불렀는데 엄마가 너무 아프신 관계로 항상 누워 계셨대요. 근데 이 가정교사랑 아버지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근데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을 이제 작업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집인데 온전히 내가 쉬고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집이 아닌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 너무나 유명하죠.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 이 전시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이 작가가 196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만큼 솔직한 작품을
우리가 지금 찾기 되게 힘들어요. 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성적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소수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61년도에 이걸 작품으로 그림 일기 쓰듯이 고백했어요. 이런 작업 지금 작가님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것도 우물에서 물 퍼듯이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치, 뭐 저희 젊은 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친구들 말로 캐파라고 하죠. 이 품을 수 있는 용량, 여기에서 끄집어 오는 건데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냐, 얼마나 그 경험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쿠사마 53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여자를 그렸어요. 억압적인 일본 사회에 대해서 느꼈던 답답함.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쿠사마의 집이 어머니 쪽이 굉장히 부유한 이제 농가였대요. 그래서 도매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 집에 대릴 사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물려있는 자세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셔가지고는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 그게 쿠사마에게는 이제 굉장한 상처였다라는 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런 답답함, 억눌림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지만 트레이시 에민 한번 보실까요? 이 작가도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미술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미술을 선택했는데 그 상처가 뭐냐? 어떤 부모의 빠른 헤어짐, 이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릴 적 당했던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그리면서 이 사람이 90년대에 이제 20대를 보내는데 그 90년대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거든요. 마약과 폭력과 섹스가 난무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지금 95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남자친구 따라서 뉴욕에 갔다가 낙태를 경험하는 거를 지금 본인이 작업으로 풀어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감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작품에서 보여지기를 되게 원하시는데 사실 전시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전시를 보러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불쾌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하는 이 추의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걔네들이 생존해 온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가들은 작업에다가 그거를 담는 거죠. 자, 제가 감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감정에 이성을 더하는 거 이거가 감성이라고 합니다. 감정과 감성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아니라고 답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 질문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을 떠올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사과 했을 때 첫 번째가 아담과 이브의 사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과가 뭔지 아세요? 네. 21세기 사람이시네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은 애플의 사과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미술에서는
세잔의 사과가 인류를 구원한 세 번째 사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플 얘기 주셨으니까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맥북 관련해가지고 야 얘네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지? 얘네 감성 마케팅의 대가야. 이렇게 말하지 감정 마케팅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르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 자, 감정이란 말 그대로 오감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상태에서 일어난 마음, 그러니까 필링이고 이모션이죠.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분노하다라는 즉석에서 차오르는 그 느낌. 그러면 여기에 감성은 판단 능력, 인식 능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이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디자인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결합된 알을 얻게 되는 상태라고 이제 정의해 봤는데 실제로 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세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드리면 가슴 속에 묻어버리지도 못하고 꺼내 키워야 했던 그림의 불씨. 산과 하늘과 숲과 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렌지빛이어서 분명하게 시선이 가는 성이 무서울 정도로 조화로운 세상을 훔쳐본 인간의 의식 같습니다. 라고 한 일간지에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이 글을 읽고 난 선생님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소감.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그냥 좋아요라든지 뭐 아유 뭐 저런 걸 다 썼다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즘 인터넷 댓글에서 많이 보는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라는 피드백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미술대학 1학년 친구들한테 특강할 때 항상 써먹는 자료인데요. 그 친구들 열이면 10명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답변 의도하고 준비한 자료예요. 왜냐? 밑줄 쳐져 있는 이런 문장들이 쓰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감정에 관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슴 속에 묻어버리지도 못하고 꺼내 키워야 했던 이거는 본인이 뭐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림에서 그게 안 느껴진다고 해가지고는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하늘과 숲과 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지요. 내가 볼 땐 개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잔은 다 개별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빵 터졌는데요. 이거를 그 1학년 친구들한테 읽어줬더니 연애해요? 이러더라고요. 전혀 스며들지 않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은 왜 나오냐? 미학, 미술사 저거 빼버리고요. 보편성이나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경험한 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단순히 미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작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미술 안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다른 문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고 또 하나가 영화입니다. 근데 서점가를 돌아다니시면은 요즘 전부 다 자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어떤 책은 나온지도 몰라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이 경험이 벌써 몇 년 전인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었어요. 그 책 나왔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은 야 진짜 이상하다 였거든요. 야, 이게 팔린다고? 근데 그 책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왜? 그만큼 지금 90년대생들이 오고 있고 뭐 2000년대생들이 오고 있고
사회는 발전하고 더 편리해졌지만 그들의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여려졌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전투력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세대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불쾌했던 느낌이 싫었어. 불안했던 경험? 아, 너무 무서웠어. 하는 거에서 보편성이나 아, 너도 그랬구나라는 객관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팔리고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계속 리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자 쓰면 안 되고요. 이거를 감성적 가치로 확장시키려면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근법적 기술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려고 했대요. 왜? 사진기가 나왔으니까. 사진이 똑같이 찍어내는데 작가가 똑같이 그리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시간의 분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점을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 카메라가 보는 그 렌즈의 세상과 인간의 눈이 달라요. 그 다른 거를 확보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카메라가 나와서 작가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이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에 연관시켜가지고는 글을 써주면 이게 감성이 들어간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넓은 이해를 획득한 감성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당연히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가야 효과 만점이에요. 아, 저는 이 그림 볼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작가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시대가 당시 학교를 다녔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었대요. 라고 연결해가지고 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그 안에다가 무거운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정직한 감정은 보편성을 획득해 감성이 된다. 라고 제가 문구를 정해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왜냐, 감정이 아까 경험에서 우러난 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감정이 남의 거를 베껴오거나 어디서 따오거나 하면은 확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안에서 나온 이야기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 설명이 조금 난해했다면 제가 자꾸 제 나이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 혹시 유지태랑 이영애가 나왔던 봄날은 간다 그 영화 아세요? 네. 거기서 그런 멘트 나오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가 왜 선배들은 저런 멘트에 되게 감동을 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은 일시적인 거니까. 사랑이 지속되려면 그건 지키는 거지. 그 좋은 감정이 계속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 감정은 일시적인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예를 보여드릴 텐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회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이라든지 그의 자식들을 나타낸 거예요. 루이스 부르주아가 시도한 첫 번째 부드러운 조각, 소프트 조각인데요. 방이자 여성의 자궁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딱딱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엄마가 말 못할 고민을 한다거나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잘 알려진
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그리워했느냐? 엄마가 워낙 아팠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알을 품고 있는 거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라고 말을 할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감정, 모성 이거 말로 뱉기 굉장히 쉽습니다. 글로 텍스트로 쓰기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거를 부르주아는 거미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거미라는 그 생명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를 대상으로 그마저도 자식을 품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루이스 부르주아는 1911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작고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작고하신 지.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쿠사마는 어떨까요? 억압된 사회에서 느낀 답답한 마음을 더 과감하게 풀어 헤쳤어요. 우리가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의 그 호박 땡땡이 작품 있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땡땡이를 찍었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억압된 성적 욕망, 일본 사회가 가하는 굉장히 이 가부장적인 모습들에서 느꼈을 답답함, 이거를 이제 남성 성기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 성기 끝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그 땡땡이가 이렇게 변화한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시 에민, 아까 그 샤워했던 그 낙태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1995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1963년부터 본인이 태어난 해예요. 95년까지 나와 함께 잠을 잔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텐트 작품입니다. 설치 작업이에요. 그러면 저 제목 하에 굉장히 몰랄한 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가는 자기 조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길거리에서 자기를 품어준 노숙자도 있고 자기에게 손 내밀어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오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신과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감성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얼핏 보면 감정과 감성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작품이 좀 더 힘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작품 안으로 좀 더 이렇게 끄집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미술관에서는 좋아할까요? 라고 할 때 되게 애매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작품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대중이 이거 했대 저거 했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온라인 상에서 언론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마구마구 재생산되면서 이게 사회적 가치로까지 이렇게 이슈화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작품으로 들여다본다면 이 작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로트렉입니다. 물랑루즈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이죠. 아마 후기 인상파 작가들을 살펴보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고 나 작업 봤어 라고 하실 텐데요. 이 작가는 사실 이런 석판화 작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조금 모습이 특이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유전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귀족 집안의 이 자녀여가지고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그 옛날에 부모님이 헤어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강한 모습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마지못해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 좋다만 이런 그림 말고 풍경을 그려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트렉이 그거는 제 친구 방고우가 이미 하고 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했던 이런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그리지 마라고 했을까요? 제 질문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선생님들 이거를 확 당겨가지고 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려 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해드리면 이런 그림은 남사스러운 그림이래요. 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반듯한 모습으로만 사회가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보여지지 않는 면을 오픈해서 화풍에 담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 시대, 그 사회를 담을 때 이제 내가 어느 시대에 속했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미술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러브콜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은 최대 고민이 그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회하고 내 경험을 연결시킬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가져다 쓰는 이런 주제들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큰 사건들. 지금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거에서 단순히 내가 어떤 생활고를 겪었어 라든지 뭐 움직이지 못해서 불편했어 그런 경험을 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미시적인 걸 담아요. 작가님들이 어떻게 여행을 갔는데 의도치 않게 코로나가 터졌어. 너 어디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빠져봐 하면서 검문이 더 불쾌하게 심해진다든지.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나요? 이제 인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대한 이런 어떤 이미지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은 작업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크리에이터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날만 가능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연예인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멋지게 막 작업복에 물감이 엄청 더덕더덕 묻어있는 거예요. 손에도 막 물감이 묻어있고. 근데 작품도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러다가 근데 작가님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바쁘시냐. 제가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하느라 너무 바빠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르바이트를 알려드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대 작가님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라면도 끓여주고 진상 고객들도 상대하고
야간에 PC방 청소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고, 또 PC방 알바가 빌 때는 이제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 잔뼈 굵은 어르신들, 아저씨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 벽돌도 나르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랑 연관성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다시 여기로 오면 이 로트렉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의 뒷골목 그리고 밤문화를 자기가 직접 이 몽마르트 언덕이라든지 파리 도시에서 보고 듣고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거를 그린 거죠. 물론 포스터긴 하지만, 의뢰받은 포스터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시대를 조금 더 앞당겨서, 자,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꽤 많이 들은 영국의 YBA를 대표하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상어 작품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원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입니다. 90년대가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는 지금도 옛날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떻게 이런 패션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시가 끝났을 것 같네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불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자, 낙태 퍼포먼스를 다룬 건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쿠사마 야요이도 자기 몸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많이 했고요. 이불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똑같이 몸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쿠사마가 훨씬 더 어른이죠. 1929년생이고 이불은 64년생이니까요. 자, 파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파격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작품이 다 얘기를 하니까요. 쿠사마가 자신의 몸을 개인적으로 풀어냈다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억압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을 분출시키고자 하는데 썼다면, 이불은 이미 쿠사마가 했잖아요. 남이 한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회 문제로 연결시켰습니다. 자기 몸을 활용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불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먼저 한 작가의 조형 언어, 시각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작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밑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삶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죄의식이 조금이나마 옅어지길 바라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영상 시작 전에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인 거랑 같이 연관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불이 2007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왼쪽은 이 셋 다 같은 작품입니다. 맨 왼쪽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작품이에요. 반짝반짝하니 예쁘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처럼 들어가 있어요. 저게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외계인? 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정치, 사회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누군가가 물리적인 삶을 마쳤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내죠.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좀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젤리츠라는 1938년도에 태어난 독일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그립니다. 처음부터 거꾸로 그렸던 건 아닌데 원래대로 그리고 이걸 뒤집어 놔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거꾸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효과는 엄청나죠. 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동독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다 경험을 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변했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고자 서독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적응 못하고 다시 동독으로 돌아와요. 그때 느꼈을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 자기에 대한 무기력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순철 작가가 경험했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단순히 지나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목조각도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전기톱으로 그냥 막 휘갈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것의 조형 언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담았고 미학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값이라는 이야기 잠깐 드렸었죠. 제가 자주 쓰는 얘긴 한데 사실 퀄리티는 똑같아요. 에르메스 넥타이나 남대문의 넥타이나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 값이니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값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단순히 사람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피카소가 아니고 피가소입니다. 2016년, 17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돼지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팔렸거든요.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한탄조로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미술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걔네들은 다 아는 거야. 대학 나온 전공자도 하고 애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뭐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고도 하고 동물도 하고 AI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쉬우니까요.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으니까요. 만약에 발레가 바이올린 켜는 게 그렇게 낮았어 봐요. 누구나 다 하지. 근데 그거는 다 티나니까 못하는 거고 미술은 그만큼 보수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방가르드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진입장벽 자체는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어떤 작품을 보여줄 거에 대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겠죠. 자, 선생님들 이 작품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자, 선생님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이제 홍대 앞에 미술학원이 되게 북적북적 거리긴 해요. 그런데 저 때는요.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 끝나면 더 바빴어요. 왜냐면 실기시험 준비한다고. 그래서 미술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맨날 학원에 매워가지고 시간 내에 그리는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실기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그 고통이라든지 짜내는 느낌 같은 건 좀 부족하고 여전히 공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불편하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그리빠라든지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는데 되게 걱정 많이 해요. 근데 한 달 다니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야, 나 진짜 잘 그리지 않냐?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잘 그려요. 연습을 그만큼 하니까, 죽도록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3개월만 그리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 그림에서 어떤 건 A고 어떤 건 B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문제랑 이 돼지가 그린 그림이 예술인가 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미학적 가치, 사람 값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고 같이 엮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크닉적인 거, 손끝에서 나온 거, 이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학이라는 거는 아까 감성도 이야기하셨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 그게 가치로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호환 작가가 선 하나 그렸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미술관에서 그렇게 전시를 하자고 하는 거야? 만남의 철학이라는 모노하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만남의 철학이라는 거를 현상학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구체화시키셨어요. 그게 자기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사적 가치, 확장의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건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작품 외적인 거, 그러니까 곁다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거는 전공법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게 그 순간에 관람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작가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라든지 이런 이 사람을 만났대요. 라든지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대요. 라든지. 근데 그거는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작품을 보시고 작품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결국 이거 읽어내시고 전달하려고 지금 도슨트 수업 들으시는 건데 똑같이 셋 다 엄마를 그렸어요. 그 엄마라는 주제는 불변이잖아요. 근데 박수근은 61년도에 저렇게 그렸고 드쿠닝은 53년도에 이렇게 그렸고 부르주아는 99년도에 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제는 엄마인데 이걸 각기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5가지 가치, 감정, 감성, 사회, 미학, 미술사 이거를 기준으로 펼쳐 놓으시고 어디에다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실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스크립트 작성이나 좀 접근하시는 데 쉬워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수근 작가의 모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작품이에요. 저런 기법이라든지 이미지 자체가 편안하죠. 그런데 시대에 맞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드쿠닝의 여인 같은 경우는 53년도에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치로 얘기한다면 박수근 작가는 감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내 미술사의 어려운 시기를 보여준 이 작가로 거론이 되겠죠. 반면에 드쿠닝 가운데 작품 같은 경우는 야 엄마는 어떻게 여인을 저렇게 그렸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들.
윌리엄 드쿠닉이라는 작가가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2번의 전쟁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작가한테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체도 힘든 시기를 경험해내서 모든 게 혼란스러운데 가족 자체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모습을 불완전한 시각 언어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푸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만 그려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 보고 그 사회적인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드쿠닝이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미술사? 당시 미국에서 나왔던 경향, 추상 표현주의라는 맥락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것까지 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보르주아 같은 경우는 엄마를 거미로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이 있을 거고요. 똑같은 연도에 만든 작품이에요. 왼쪽은 도상봉 작가가 73년도에 그린 정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로버트 모리스라는 미니멀리즘의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조형 언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도상봉 작가가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인기가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인 지금은 글로벌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그림이 얼마만큼 설명될 수 있는가 할 때는 이제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누구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BTS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BTS.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다가가고 하는지 물론 마케팅적인 구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춰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주제가 올드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78년도에 만든 이호원 작가의 선으로부터라는 작품입니다. 이때 이미 이호원은 일본에서 자신의 철학을 조형 언어로 뽑아내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78년도, 73년도 보시면은 정말 많이 다르죠. 자, 제가 많은 내용을 이제 2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미술사 공부도 하시고 책도 리서치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면서 이제 도슨트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직접 스크립트 작성하셔서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찐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작성하실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5가지 가치가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호불호는 감정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종이를 받아보면 작품이 난해해요, 불쾌해요,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옛날 편안한 작품만 전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옛날 작품들을 그냥 펼쳐서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술관, 박물관은 교육 공간이에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이 문화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단지 학교는 이제 주어진 정규 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주는 거지만 미술관은 이 미술 작품을 텍스트화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삼아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체험도 하고 도슨트도 하고 오디오 가이드도 듣게 하고 아니면은 뭐 직접 감상평을 남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전방위로 접근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항상 미술관은 그 관객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작품, 그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요즘 지역 미술관들이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지역 미술사 다시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전부 한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 다르고 전주 다르고 광주 다르듯이 그 지역에 어떤 미술 흐름이 있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이제 이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당연히 가시겠지만 그걸 잘 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가까운 뭐 광주 시립미술관도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조금 더 멀리 가실 뭐 기회가 있으시다면 대구 미술관도 이제 전시를 되게 잘 해놓거든요. 대구 미술관도 있고 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셔도 좋고요. 네. 중간에 대전만 가셔도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보여주는 전시하고 그 옆에는 이응로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전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황재영 작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가에 이제 정상화 작가 또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 한국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작가들을 계속 조명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미술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